요즘 직장인 중에 부업하는 인구가 67만 명인 거 아시나요? 그리고 돈 버는 사람 중에 20%는 이걸로 월에 60만 원씩 벌고 있다고 합니다.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뉴스 기사를 봤는데 한 80% 이상의 직장인들이 부업을 고려하고 있고, 이 중에 이제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 소득을 벌고 있는데 이게 본업 외에 평균 한 6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업하고 상관없이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부업을 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부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 1순위 부업의 장점 그리고 하는 방법까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스토어도 아니었고 배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만 이거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지금 가장 메이저는 40대 이상의 부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한번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선 여러분은 부업이나 창업, 사업 같은 거 있죠. 돈을 버는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제 채널에 들어오시거나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업을 하는 인구는 실제로 도대체 몇 명일까요? 이 뉴스 기사, 최근 뉴스 기사를 한번 볼게요. 부업 뛰는 직장인들, 엔잡러 67만 역대 최다랍니다. 엔잡러라는 말은 이제 어색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내가 이제 본업이 있고 부업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투잡이잖아요. 근데 이거 외에도 하나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블로그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쓰리잡이 되는 건데, 옛날에는 투잡, 쓰리잡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이 전자책도 팔고 인스타 공동구매도 하고 강의도 뛰고 기회 되면 어디 가서 쇼츠도 배워서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만들다 보니까 수익이 다변화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만 원, 여기서 20만 원, 저기서 30만 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버는 거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엔잡러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 작가분들이 부업으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스마트 스토어라는 것도 하고 요즘에는 좀 그런 세상이에요. 이거는 통계치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2020년도에 44만 5천 명이었던 게 2022년에는 59만 8천 명, 그리고 올해는 67만 6천 명까지도 올라갔어요. 이게 올해 2분기에 부업을 한 적 있는 취업자를 뜻한 거예요. 그래서 직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2분기보다도 8.2%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 최대 숫자인 거고, 특히 주목할 거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40대에서 엔잡러의 증가세가 가팔랐다라는 것이죠. 사실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대비 거의 한 30%가 증가했고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죠. 원래 청년층들은 이제 엔잡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40대에서 지금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40대에서도 2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집단만의 돈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알바를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 부업을 행동에 옮겨서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일자리 앱을 운영하는 벼룩시장에서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20대 이상 근로자 1327명을 조사했더니 부업하고 있거나 고려 중이다라는 사람들이 82%였고요. 이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실제 소득이 월 62.3만 원이라고 합니다. 희망소득은 112만 원이었다고 해요. 부업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업을 하는 이유는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라는 말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김밥이 옛날에 1,500원이었는데 지금 일반 김밥만 해도 4,000원 막 이러잖아요. 여기다 참치김밥 하나 먹으려고 하면 5,000원 막 이러잖아요. 진짜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금리도 올라갔죠. 대출 금리가 지금 인하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그 이후에 유동성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렸더니 점점 우리들의 삶이 이제 퍽퍽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 내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나는 옛날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겁니다. 월급이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업이나 엔잡이 굉장히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요. 부업하는 사람들은 평균 62.3만 원을 버는데, 정확하게 남성은 71.2만 원 정도를 벌고 있고요. 여성은 53.4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연봉 외에도 한 달에 60만 원씩 번다는 거거든요. 그럼 1년이면 얼마요? 그러면 1년이면 7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봉에다가 내가 이제 720만 원이 더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통계를 보고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제 못 살겠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채널은 정책이나 뭐 정부 뭐 이렇게 운동권 이런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저는 이제 두 번째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진짜로 마음먹고 부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자산만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소득도 따라가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체 어떤 걸로 부업을 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부업을 제일 많이 할까? 첫 번째는 블로그랑 유튜브입니다. 이게 무려 15.9%를 차지했고요. 두 번째는 사무 보조, 세 번째는 매장 관리, 배달 등 음식점 주방 보조는 네 번째, 그리고 카페, 그리고 행사 스텝 등이라고 답변을 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이런 걸 SNS라고 하죠. 이런 거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무보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생활에서 했던 일들이라든지 간단한 서류 업무, 이런 행정 업무들을 좀 봐주는 것 같고요. 매장 관리나 배달 같은 건 여러분들 아시는 뭐 배달을 대신 해주는 이런 것들일 수 있고, 음식점 주방 보조도 마찬가지로 알바 같은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부업이나 투잡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치고서 SNS가 1등이고 실제로 이걸로 평균 60만 원 이상의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상당히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실제로 블로그나 유튜브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이제 뉴스 기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우리의 삶이 좀 퍽퍽해서 이 부업을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정부 탓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조사를 해보니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부업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돈 벌려고 이제 부업하는 건데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한번 같이 볼게요. 부업을 하는 이유 중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부업뿐만 아니라 창업 준비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부업을 병행하는 경우들도 있대요. 실제로 이 신한은행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직장인들이 부업을 하는 이유 중에 생활비 노후 대비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긴 해요. 60%. 사실 90% 이상일 줄 알았는데 60%밖에 안 되는 건 좀 의외긴 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창업이나 이직 준비, 본업 역량 강화 등을 이유로 부업을 하고 있는 이들도 36.4%나 됐대요. 특히 MZ세대, 밀레니얼이랑 Z세대의 경우에서는 창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려고 부업을 하고 있다는 이들이 34%였대요. X세대나 베이비붐 세대보다도 10%가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본인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서 엔잡러로 나서는 직장인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정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왜 이런 알바들보다도 SNS가 1등을 할까? 수익적인 측면만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이런 걸 키워놓으면은 저는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마케팅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게 늘어나가지고 나의 역량을 강화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부업을 하더라도 몸값을 올려주는, 커리어가 유지될 수 있는 부업을 찾는 거예요. 그냥 부업을 하더라도. 근데 내가 만약에 행사 스텝이나 그냥 음식점에서 보조를 했어요. 이런 알바를 했어요. 카페 가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커리어를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키워봤다는 경험이 있으면은 앞으로 있을 비즈니스 기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차피 부업을 할 겸 겸사겸사 배워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1등에 블로그 부업이 있었는데 사실 블로그 부업이 아직도 유행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2015년도부터 블로그를 키웠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여러 가지 블로그 대행을 하면서 블로그 컨설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최불이었거든요. 2015년도에. 그래서 블로그 시조새급으로 지금은 취급을 받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토탈 그렇게 많진 않아요. 500만 명 정도 되고 글 스크랩이 10,000회 정도 됩니다. 이거 어뷰징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꿀팁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인기를 많이 얻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2015년도에 생각한 게 뭐냐면 블로그 체험단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2019년도입니다. 근데 그때도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넘어가면서 이제 블로그 시장 끝났다, 나는 유튜브에서 승부 볼 거야 하고 저는 유튜브로 넘어왔어요. 유튜브가 제 생각대로 잘 된 건 맞아요. 하지만 블로그가 죽었냐? 옛날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아직도 블로그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수익을 내고 체험단을 하고 이런 시장은 아직도 살아남고 있고, 오히려 블로그 체험단 그 시장 자체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후회하는 게 그때 블로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도 하면서 블로그도 좀 더 같이 뭔가 할 걸, 블로그 체험단 플랫폼 만들 걸,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10년 전부터 블로그를 하면서도 이걸로 뭐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걸 계속 불안해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뭐 블로그가 한물 같다. 옛날부터 한물 같고, 하지만 한물이 같다고 해서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없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레드 오션이다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레드 오션이랑 별개로 어쨌든 절대 죽지 않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통계적으로 1등인 것도 있고, 왜 그게 제가 돈을 벌기 쉽고 절대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냐면, 세 가지만 한번 뽑아왔어요. 첫 번째는 텍스트 기반 중에서 가장 고도화된 채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뭔가 글을 읽고 뭔가 소비를 할 때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20대는 좀 다른가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지금 우리의 주 연령층 30대 이상을 보면은 이미지나 영상 시대이긴 하지만 영상 한 편을 다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간단하게 뭔가를 찾고 싶은 건데 굳이 영상 10분짜리, 20분짜리 게다가 이제 광고까지 보면서 해야 될 마음까지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고 좋긴 하지만 뭔가 한 번 눌렀을 때 시간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나 텍스트가 더 효율적이고, 인스타는 이런 거 카드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보다도 텍스트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빨리빨리 습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딱딱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출이 잘 된다는 건데, 제가 블로그가 망할 것 같다 혹은 블로그가 한물 갈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뭔가 이제 네이버가 시장 점유율이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여기서 정보를 안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블로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네이버가 망하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검색 포털의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 근 9년이 넘었지만 9년 동안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카카오랑 다음이랑 합병을 하면서 이제 카카오가 네이버를 잡아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카카오다 다음이 좀 되게 이제 점유율이 엄청 뚝 떨어졌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뭐 구글에서도 티스토리가 있고 뭐 웹문서도 있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봤을 때 블로그만큼 개인의 일상이 들어가 있고 정보를 나눠주고 소통할 수 있고 이런 채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만들면요, 노출이 기본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마케팅 용도로도 할 수가 있고 나를 알리기도 쉽고 방문자 수나 이런 것도 확실히 잘 늘어납니다. 근데 카카오로 하면요, 브런치를 했을 때 조회수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노출될 수 있는 구자가 별로 없고 카카오에서 뭐 지금 버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잘 띄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까지 올라온 건 맞지만 티스토리나 웹문서를 보면은 내가 오늘 글을 써서 바로 3시간 후에 노출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티스토리 블로그를 확보를 해야 되고, 웹문서 같은 경우에도 바로바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신뢰도 있는 페이지인지를 확인하고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부터 2024년까지 거의 한 10년이라고 볼게요. 제가 경험을 했던 그 10년 동안 이 검색 포털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면 시에서 이제 모바일로 넘어간다 이러면서 그 당시 마케팅 강사들이 이제 모바일로 다 검색할 거라서 네이버는 망했을 거예요, 뭐 망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어떻죠? 유튜브로 정보를 찾고 인스타로 정보를 찾아도 결국에는 네이버에서 다시 검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종 목적지를 꽉 잡고 있어요. 이 플레이스는 결국에 이제 맛집을 찾을 수 있는 네이버 지도로 이동을 하고, 또 물건을 살 때는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을 가더라도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네이버가 밀고 있는 이 블로그라는 서비스가 절대 일단 망하진 않는다. 가장 고도화된 채널이다. 이걸 따라가기가 다른 플랫폼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업으로서 돈 벌기 쉬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말했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게 상업적인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잘 보시면요, 다각화된 수익을 만들기가 가장 좋은 채널입니다. 왜냐면 블로그 체험단, 기자단, 공동구매, 전자책, 브랜드 블로그 대행, 혹은 이제 광고 수익이나 제휴 마케팅, 계정을 임대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수익을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블로그 하나만 잘 키워도 월급 정도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은 AI의 등장이죠. 이게 정말 엄청난 혁신입니다. 효율적인 글쓰기 작성이 가능한데
되는데 당연히 이제 완전 자동화는 안 돼요. 사람이 한번 글을 써야 돼요. 하지만 요즘에 저도 그렇지만 초안 정도는 굉장히 잘 써줍니다. 이미 AI가 시중에 나와 있는 글들을 카피해서 벤치마킹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나의 생각, 나의 인사이트 이런 정도만 고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글쓰기나 이런 거를 좀 타고난 사람들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블로그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완전 반대죠. 글쓰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올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점점 좀 바뀌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꾸준히 쓰는 거, 인간의 의지, 이런 어떤 동기부여 이런 게 좀 중요한 세상이 오지 않았나, 다양한 기술 향상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블로그로 돈 버는 법 이런 거는 저도 여러 번 다루긴 했고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 한번 보면은 부업은 100만 원 이하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통계적으로도 내가 엔잡을 할 때, 그러니까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엔잡을 하시는 경우는 희망 소득 자체가 110만 원 정도였어요. 통상적으로 그게 좀 이상적인 수치니까 한 100만 원으로 제가 낮춰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100만 원은 지금 시작해도 가능하냐? 무조건 이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좋은 말만 하진 않을게요. 전업이랑은 달라요. 부업이랑 전업은 완전 시작부터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블로그 부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업 300만 원 이상으로 내가 이걸 대체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블로그로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을 주는 주체가 많아야 돼요. 뭐든지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뭐 애드센스 광고 이런 걸로 돈 벌 게 아니라면 네이버 블로그로 돈 벌기 이런 거 하면은 광고주가 돈을 주는 거예요. 이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다른 어떤 사업체가 있어요. 그 사업체를 도와주고 나는 그 사업체한테 광고비를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 제가 볼 땐 제일 괜찮은데 이게 한두 개 하면은 100만 원 정도 얻는 거는 충분히 쉽거든요. 근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최소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건만 해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인데 그럼 이 정도의 그 수량 정도는 한두 개 정도의 그 영업을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광고주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광고주 영업을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영업할 수 있는 수단, SNS나 뭐 명함, 홈페이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대면도 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그런 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해서 일감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혼자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하루에 한 건을 블로그에 글을 쓴다고 했을 때는 그냥 여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뭐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하면 되는데 그럼 만약에 하루에 10개의 일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10만 원씩 벌었을 때 10개가 한 번에 들어오면 하루에 100만 원씩 버니까 굉장히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잘 나눠야 되고 내가 일감을 누군가한테 맡긴다는 거는 내가 그냥 하는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거의 한 10배 이상 힘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서 하는 것들 자체가. 그래서 이게 하루에 할 수 있는 사람의 역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부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블로그 일단 먼저 추천드립니다. 제일 먼저 쉬운 게 블로그고 꼭 이런 걸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남들 다 하고 있고 다 검증된 거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걸 뛰어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가 제일 만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통계가 시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체험단이 망한다 했지만 지금 인플루언서의 등장이 있어가지고 더더더 잘 되고 있거든요. 블로그 체험단 그 업체들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시장이라는 건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한번 추측은 하자면은 국내 검색 엔진 점유율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네이버의 점유율이 2023년 12월에 60%였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4월 달에 보면 56%까지 무려 4%가 줄었습니다.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4%가 줄었고요. 반면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거의 한 6% 정도가 늘어났어요. 다음은 이제 계속 내려받고 있죠. 사실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봤을 때는 네이버 아니면 구글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블로그 부업의 시장성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시장성 자체를 어떻게 가늠하는지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상업적으로 가치
가치가 유지될까라는 거예요. 이 블로그라는 시장이 광고주가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광고주한테 있어서 상업적인 가치가 유지가 될까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상업적인 가치라는 건 네이버 시장 점유율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블로그 시작할 때는 그때는 한 80%인가 그랬어요. 굉장히 압도적이어서 그때는 블로그 하나 잘 키우면은 진짜 조회수가 막 몇만 이렇게 나왔고, 제가 쓴 글들도 10만에서 15만 회 조회수가 나온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파급력이 컸는데 지금 블로그로 이렇게 만든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통계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아요. 50%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지만, 그냥 내가 부업을 할 거고 이걸 토대로 내가 조금씩 발전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진짜 브랜드 블로그 대행을 제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블로그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광고주를 매출을 올려주는 광고 대행사 창업으로 간다든지, 내가 그런 식으로 확장하는 첫 단계 그 시작점으로 쓰겠다라고 할 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블로그를 하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가장 지금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쨌든 조금 더 인사이트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유의할 점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광고비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가. 그래서 그냥 강의 듣고 100만 원 벌고 싶다, 그냥 블로그나 뭐 스스 같은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토대로 멈추면 안 돼요. 왜냐면 계속 이것만 해서 내가 한 5년 10년 지나 있으면은 시장 점유율이 역전될 수도 있거든요. 한 5년 정도 후에는 좀 비슷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단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10만 원 받았는데 5년 후에도 10만 원인 거예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3%만 따져도 5년이면 굉장히 많이 숫자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가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단가라는 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경쟁자들이 늘어나고 시장 점유율이 작아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하면서 부업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하지만 블로그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SNS 전체를 나는 할 건데 그 중에 블로그를 먼저 섭렵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양한 SNS를 해본 결과 비슷비슷합니다. 한 군데에서 잘 하시면 다른 데에서도 잘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정말 부업조차 안 하면은 뒤처질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단순한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거를 제가 한번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영상 보셨다면 반드시 지금이라도 뭔가 SNS를 하나 잡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업하실 때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고, 꾸준함을 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 부업 강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부업 강의들도 있으니까 큰 돈 들이지 않고 한번 경험해보시면은 앞으로 인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